방향인 건 예, 맞으니까 예, 예. 가야 할 방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리고 오늘 쭉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산성 향상은 뭐 절대절명의 과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의 혁신, 예.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의 혁신, 예. 그리고 기업 문화의 혁신, 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구별해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생산직 말고 또 사무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다를 경우인 것 같고. 다릅니다. 서비스 업종은 또 어때야 하고. 이런 거 좀 하나하나 오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먼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선진국의 모범 사례랄까? 네. 그런 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게 이제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은 지금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필두로 해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해서 인더스트리 4.0. 예. 예. 그래서 그게 2011년부터 예. 메르켈 총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뭐 성공을 해가고 있는 정책으로. 스마트 공장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스마트 공장은 한 4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1단계는 우선 그 기초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공장을 이제 돌아가는 환경을 파악하는 아주 단순한 네. 데이터 수집 단계라고 한다면 예. 2단계는 이제 그걸 떠서 생산 관리를 좀 I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단계고 3단계는 이제 거기에 제어를 공장을 이제 제어하는 단계. 4단계는 이제 완성 단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스피드 팩토리로 다시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동남아에서. 네. 1대1 고객 맞춤형 신발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유연 생산 체제. 예. 그게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의 기계들에서 데이터를 잡아내면 품질도 관리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어느 공정 라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걸 사전 조치하기도 하고. 사전 조치.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납기도 준수하는 네. 그런 1단계의 스마트 공장이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선진국의 사례는 예를 들면 이제 통상적으로 지멘스를 많이 사례를 듭니다. 그 사례가 이제 독일의 회사인데 네. 그 사례가 지금은 좀 환경이 달라졌지만 초기에 1990년대 말경에 이제 자동화를 시작을 해서 예. 그때 당시 한 1,850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공장 자동화를 시행하면서 10년 동안 생산성을 8배로 올리고 8배나. 예, 8배로 올리고 그 노동자들은 한 명도 자르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도록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 설비에 대한 점검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리 조치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또 IT 활용 이런 업무로 전환하면서 한 명도 자르지 않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100세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지적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계와 이제 협업하는 모델들로 가는 그런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기계랑 협업한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장을 자동화한다 그러면 기계 설비 도입하는 거 정도만 떠올렸는데 예. 거기다가 말씀 들어보면 이 스마트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거기서 역할을 해가지고 예. 의사결정까지 하는군요. 의사결정 생산 공정 관리.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기업 제조업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만 이제 중소기업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정도의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제 정부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한 5천 개 정도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 2단계 레벨입니다. 네, 네. 이제 공장 여기저기 센서를 붙여서 데이터를 잡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공장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대비하고 품질 관리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문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품질 관리가 돼서 그렇죠. 좋은 걸 납기 준수하는데 예. 그래서 주문이 늘어나게 되니까 설비들도 증설해야 되고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 뭐 500만 개 일자리 공포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고 준비하면서 전환하고 하면 언젠가는 많은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새로운 부분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일자리,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역. 네.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요. 이제 평생학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3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현장은 지금 저 주문 받은 거 빨리 만들어서 납품 제때 해야 되지. 돈 받아다가 월급 줘야죠. 네. 원자재 값 줘야죠. 네. 부족하면 돈 구하러 다녀야죠. 정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이게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또 생산성본부가 성공 사례들을 이제 발굴해서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고 또 설명해드려서 인식 전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어려운 점은 그동안에는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에 어떤 솔루션이 있으니까 갖다 이제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는 데도 있고. 각 업종마다 회사 사정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거기에 컨설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을 되면 이제 중소기업이 5천만 원에서 1억짜리를 이제 하고 매칭 시스템으로 예.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는 3, 3, 4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부 3, 대기업 3, 중소기업 4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한 라인 좀 이렇게 해보는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현실에 맞게 조금 좀 예산을 늘려달라. 규모를 키워달라. 예. 그다음에 도입한 좀 규모가 큰 공장은 도입을 하게 되면 뭐 자체 인력을 뽑아서 또는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돌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네. 규모가 적은 데는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을 지원해달라. 전문 인력 지원. 네. 그다음에 아주 적은 데는 또 센터 같은 걸 둬가지고 여러 중소기업들을 이제 한 센터에서 연합해서 하는 거죠. 같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해지고 그 성과를 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실제로 성과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오파하고 품질이 아주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부품을 납품해주는 하청업체들이 스마트 공장화돼서 훨씬 품질 좋은 걸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들만 스마트 공장 만들 게 아니라 하청 공장이 그걸 만들도록 자꾸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334 시스템으로 이제 했고요. 저희 생산성 본부도 그동안 이제 저희들의 임무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PMS라고 하는 그 생산성 경영체제입니다. 생산성 경영체제.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그런 체제를 이제 툴을 만들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제 이 생산성 경영체제가 없는지 수준 진단을 하고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레벨에 있으니 어느 혁신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과제를 도출하고 지도해주고 성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니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 5년 동안 한 2,000개 기업을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프로그램은 경영혁신 이제 운동인데요. 산업혁신 운동인데 그것도 이제 정부의 지원을 좀 받으면서 또 대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야죠. 대기업이 보통 1차 밴더까지는 관리를 잘하는데 2, 3차는 사실 좀 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생산성이 낙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의 지원으로 정부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생산성을 높이고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스마트하게 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해서 한 기업당 연 한 8천만 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들이 좀 바뀌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기업이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그렇게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생산성 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인원 감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분석을 해서 예. 품질이 좋은지 예. 또 어느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예. 또 어느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전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장도 그렇고 사무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은 빅데이터가 뭐 여러 군데서 있으니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이제 조금 고급 인력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죠. 예. 네. 뭐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네.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겠구나. 예.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예. 사실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게 이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의 생산성이란 말이죠.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무직 생산성은 정말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좀 애매하죠. 예. 우선 그 생산성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하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가서 감독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잡생각하는지 일생각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하는데 고객한테 하는지 예. 집사람한테 혼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표준화도 쉽지 않고 측정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 생각에는 그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단은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역량 강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사무직은 소프트웨어가 업무 생산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예.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이 3분의 1입니다. 그게 우리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은 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할수록 더 이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이 잘 안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필요한 쓸만한 소프트웨어들은 있는데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우선 오픈소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무료로 널려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쓴다? 몰라서 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그 회사의 그 문화나 마인드가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예. 관심이 없거나 여력이 타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고 여력이 없고 또 리더십이 그걸 또 뒷받침을 못 해주고. 알겠어요. 예. 첫 번째가 업무 역량 강화,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활용. 예. 그걸 더 증진시켜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빌려 쓰는 요즘은 소프트웨어 크라우드 서비스라고 많지 않습니까? 빌려 쓰는 거,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돈을 적게 들어가면서 이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내는구나. 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터 적은 투자로 해나가서 생산성을 높이면 결국은 이 사무직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의와 같은 회사 조직 문화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사장님 퇴근하신 후에 일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이제는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데 바꿔야죠. 우리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회의 타이머 제도를 둬서 타이머. 예, 회의를 1시간이나 2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끝내버리자. 회의 자료는 미리 배포하고 스타트 해가지고 와서 중요한 것만 디스커션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스탠딩 미팅 앉지 않고 서서 미팅하면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화들을 개선하면서 지금 점차 가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문화가 개선돼야만이 거기에 이제 몰입도 하고 그럼요. 예,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무직의 생산성이 무슨 교육이나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게 아니고도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회장님은 1번 업무 역량 강화, 2번 소프트웨어 했는데 그 전제가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업무 역량 강화가 눈에 보이는 거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 측정 역시 노동과 자본 투입 대비 이제 어디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되겠죠. 이제 서비스 업종은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사무직과 같은 성격의 업무가 많죠. 비슷하긴 합니다만 또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어떤 큰 식당이다.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식당마다 매출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종업원 숫자는 비슷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좋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업무차 이제 제주도하고 그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그 제주도 가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곳에서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성상 일출봉이 보이는 식당. 그다음에 이제 저 서해안에 가서 제주 서해안이 다 보이는 식당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보면 되게 이제 그런 해안이 보이는 데는 통유리로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먼지가 푸옇고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아니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통유리를 먼지를 안 닦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거기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러니 음식 맛은 좋지만 그렇게 싹 기분이 유쾌하지 않죠. 그러면 다음에 제가 거기 가겠어요? 안 가죠. 그게 바로 기본 고객 만족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아시아 생산성 기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20개 국가가 모여서 생산성에 관해서 서로 공유하는 우리나라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축 성장도 했고 또 우리나라 또 우리 생산성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니들이 저희들이 충실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전략회의차 갔는데 중간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쭉 서서 여기 이제 앉고 쓰고 했는데 촬영 보조기사가 갑자기 한쪽으로 가더니 커튼을 싹 밀고 뭘 땡겨오는데 이게 거울이에요. 큰 벽면 거울이 쫙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옷매무새 또 이제 얼굴 표정 이런 걸 다 하게 하면서 그 분위기가 웃음바다가 되고 기분이 좋고 그런 매우 놀라운 디테일의 그런 서비스까지 있었다. 그냥 단순한 기념 촬영인데 그렇습니다. 그 기념 촬영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자기 스스로 보게 하고 거울을 갖다 준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당해봤는데. 물론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쓰세요. 그건 다 하죠. 글쎄요. 그런데 직접 거울을 갖다 놓는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 만족과 서비스의 품질이 기본이고 이미 그 생산성의 개념은 벌써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생산성본부는 최근에 이제 조금 더 고급 생산성, 사무 생산성 관련 서비스 생산성 운동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정신 노동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측정 지표를 지금 만들어서 힐링 컨설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고급 컨설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직 생산성 증가 운동은 오히려 쉽네요.
그렇습니다. 모범 사례가 딱 몇 개 있으면 예. 따라 배우면 되고 예. 현장에 맞게 조금씩 변형시키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무직 그리고 서비스 직종 예. 여기에 생산성 혁신이야말로 진짜 혁신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제네요, 그거는. 네. 네. 오늘 이렇게 노규성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생산성 향상은 모두의 과제인데 그건 앞에 노동자가 붙는다고 노동자의 과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장님의 과제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정말 저는 국민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뭐 잘 아시지만 남북 관계가 지금 아주 좋아져서 새로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 끝나고 국가가 폐허되고 우리의 국민의 삶은 아주 피폐해졌을 때 우리 재건하자 이렇게 똘똘 뭉쳤습니다. 그때 생산성 본부가 생겼거든요. 57년입니다. 57년 예, 맞습니다. 그때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막 국가 재건할 때 생산성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생산성은 효자 중에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본부가 네. 큰일 했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노동자들이 서포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노동운동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좀 노사 간에 좀 충돌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노조가 그거 해가지고 우리 뭐 이게 좀 짜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좀 또 의구심이. 생산성 높아지고 기계화해서 우리 다 해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런 의구심이 거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손으로 만드는 게 기계화되고 네. 기계로 만드는 것이 정보화되고 지금은 이제 지능화됐는데 그때 생산성은 수백 배, 수천 배 올라왔지만 사람 자르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노동자의 삶도 더 나아지고 노동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토요일 6시까지 하다가 오전 근무하고 이제는 5일 근무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예.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거의 뒷받침을 했는데 생산성이 경영자의 친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친구고 맞아요. 예, 국민의 친구고 국가의 친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생산성 없이 성장 없고 임금 상승 없고 그리고 결국은 세제 재원 없고 그럼 국가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같이 노사가 고민하고 맞아요. 예, 머리를 맞대고 또 생산성 본부는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 국민, 국가의 친구인 생산성. 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산성 제고 운동에 나서야 한다. 예. 그 말씀을 오늘 끝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희 씨.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직종에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이 어디라 하더라도 바꿀 것은 있을 겁니다. 조금씩 바꿔가는 노력이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